15만 원. 중국 농촌의 한 남자가 제 손목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비싸게 샀어. 잘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상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한 곳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합니다. 탈북 여성 70% 이상이 겪는 이 끔찍한 현실을, 여러분이 모르는 국경 너머의 진실을 지금부터 30분간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영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힘이 됩니다. 1988년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은 대부분 배고픔입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에 가라고 재촉하셨을 텐데 부엌으로 가보니 어머니는 텅 빈 솥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빈 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가, 오늘은 학교에 가지 마라. 엄마가 밥을 못 해줬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른의 절망을 이해했습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지만 월급 대신 쿠폰을 받았습니다. 그 쿠폰으로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 나가 물건을 팔려고 했지만 팔 물건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집은 하루하루가 무너져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동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5살 남동생은 엄마, 배고파 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생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사를 부를 돈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힘도 없었습니다. 동생은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5살 이름은 철수였습니다. 밥 한 끼만 더 먹였어도 살 수 있었을 아이였습니다. 동생의 죽음 이후 저희 집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벽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살 수 없다고, 이곳에서는 계속 죽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2006년,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 봄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저는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또래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있었고 옷도 깨끗했습니다. 언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왔어. 너 여기서 계속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중국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쌀이 흔해서 고기도 먹을 수 있어. 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가요? 두만강을 건너면 돼. 나도 갔다 왔어. 너도 갈 수 있어. 그녀는 제게 한 남자의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 도와줄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중국 자유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믿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동생처럼 여기서 죽고 싶지 않다고. 부모님께는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부모님도 처벌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2006년 4월 어느 새벽,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저는 제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를 만난 건 청진역 근처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영숙이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편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중국 가고 싶다며? 네, 중국 가면 뭐 할 건데? 일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인지 소름 끼쳤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줄게. 근데 공짜는 아니야. 중국 가서 일하면서 갚으면 돼. 얼마예요?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살아서 건너가야지. 남자는 저를 며칠간 그 집에 숨겨뒀습니다. 같은 처지의 여성이 2명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수희 언니, 25살.
또 한 명은 미경이가 저보다 한 살 어렸습니다. 언니, 중국 가봤어요? 수희 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근데 내 친구가 갔다 왔어. 괜찮대.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모두 같은 이유로 여기 있었으니까요. 살기 위해서. 사흘째 되는 밤, 남자가 왔습니다. 오늘 밤에 간다 준비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밤 11시쯤 우리는 낡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우리 말고도 4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였습니다. 트럭은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2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내려. 우리는 깜깜한 숲속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 저기 보이지? 저 강만 건너면 중국이야. 강은 생각보다 좁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거셌습니다. 언제 건너요? 지금요? 한밤중인데요? 한밤중이라서 가능한 거야. 낮에는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어.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남자는 우리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물에 젖으면 무거워. 벗고 가야 빨라. 건너가서 입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치심이 앞섰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속옷만 입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4월이었지만 강물은 겨울이었습니다. 빨리 소리내지 마. 우리는 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 다음은 허리까지. 그 다음은 가슴까지. 미경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추워요. 입 닥쳐. 소리내면 다 죽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북한 경비병, 뛰어! 빨리! 우리는 물속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셌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옆에 있던 수희 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언니! 저는 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언니를 떠밀었습니다. 정수가, 가 언니는 물에 휩쓸려 갔습니다, 언니. 거기서 안 서면 쏜다. 뒤에서 경비병들이 강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언니를 구하러 가거나 계속 가건 저는 계속 갔습니다.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탕, 탕, 탕. 총알이 물을 스쳤습니다. 마침내 저는 반대편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저는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경은 제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7명이 강에 들어갔습니다. 살아서 나온 건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희 언니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이름만 알았습니다. 그 언니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일어나, 빨리 중국 공안이 올 수 있어. 남자가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저희는 벗어둔 옷을 입고 다시 걸었습니다. 중국 땅 자유의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중국 땅을 밟은 지 2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집 한 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쉬어. 내일 일자리 알아볼게. 남자는 우리를 방에 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왜 잠가요? 안전하려고. 여기 중국이야. 너희 불법 체류자야. 조심해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와 담요 2장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스창살로 막혀 있었습니다. 언니, 무서워. 미경이 떨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일자리 구하면 나갈 수 있을 거야. 저는 미경을 안아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무서웠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뚱뚱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 젊은 남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일어나봐. 손님들이야. 손님요? 뚱뚱한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몇 살이야? 8이요. 건강해? 내 남자가 제 턱을 잡고 요구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이빼 팔만하네. 팔다니. 저기요. 일자리는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일자리? 너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야? 너 여기까지 오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아? 안내비, 차비, 숙소비, 위험수당 다 합치면 5,000위안이야. 5,000위안.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제가 이래서 갚겠습니다. 이래서 갚겠다고? 하하하. 남자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넌 지금부터
일 시작하는 거야. 근데 네가 하는 일은 내가 정해 남자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거 얼마면 돼? 뒤에 있던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15,000위안. 좋아. 15,000위안에 가져가. 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를 파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야. 빚을 갚을 기회를 주는 거지. 저 사람이 15,000위안 줄 거야. 넌 저 사람 집에서 일하면서 빚을 갚으면 돼. 싫어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뚱뚱한 남자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세상이 빙글 돌았습니다. 어디서 감히 소리를 쳐? 네가 뭔 줄 알아? 넌 여기서 불법 체류자야. 중국 공안한테 신고하면 넌 북한으로 끌려가. 북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가 북한으로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갑니다. 거기서는 죽음만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분고분하고 따라와 안 그러면 남자가 제 머리카락을 잡았습니다. 진짜 후회할 거야. 미경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너는 좀 더 기다려. 너 사겠다는 사람 올 거야. 그렇게 저는 끌려갔습니다. 트럭 뒷좌석에 실렸습니다. 옆에 그 젊은 남자가 앉았습니다. 어디 가요? 내 집 시골이야. 멀어.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난 장춘이라고 해. 넌? 영숙이요. 영숙. 좋은 이름이네. 나 42살이야. 결혼 못했어. 중국 여자들은 시골 싫어해. 그래서 네 같은 조선족 여자를 사는 거야. 저는 사람이에요. 당연하지. 사람이니까 사는 거야. 근데 넌 이제 내 사람이야. 내가 15,000위안 줬어. 내 값이 그거야. 15,000위안. 한국 돈으로 300만 원쯤 됩니다. 북한 돈으로는 계산도 안 됩니다. 집에 가면 결혼할 거야. 혼인신고는 못하지. 넌 불법이니까. 근데 상관없어. 그냥 우리끼리 부부로 살면 돼. 싫어요. 절대 안 해요. 안 한다고? 하하하. 남자가 웃었습니다. 넌 선택권이 없어. 이해해? 넌 여기서 혼자야. 말도 안 통해. 돈도 없어. 그만 가면 공안한테 잡혀. 그럼 북한 가는 거야. 남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로 들어갔습니다. 주변에는 농지뿐이었습니다. 집들도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마침내 트럭이 멈췄습니다. 도착했어. 우리 집이야. 낡은 농가 한 채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가 우리 방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살아. 방 안에는 낡은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은 역시 새 창살이 있었습니다. 왜 창문에 창살이 있어요? 예전에 키우던 여자가 도망갔거든. 그래서 달았어. 넌 도망 못 가. 여자가 여러 명이었다는 건가요? 다른 여자들은요? 도망가거나 공안한테 잡혀갔지. 근데 너는 안 그럴 거지? 넌 똑똑해 보여. 남자가 문을 잠그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피곤할 테니까 쉬어. 내일부터 일해야 해. 밥하고 청소하고 안일도 해야 해. 알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탈출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창문과 새창살 문은 밖에서 잠김. 주변에는 아무도 없음. 저는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수희 언니, 미경 엄마 아빠 모두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자자, 내일부터 바쁠 거야. 남자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리 와, 우린 부부잖아. 싫어요, 싫다고. 남자가 일어나 저를 잡았습니다. 나요. 저는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힘이 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는 15만 원짜리 상품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저는 남자가 나간 후 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을 봤습니다. 새창살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여기 갇혀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집이 너무 멀었습니다. 점심때.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밥 먹어. 오후에 밭에 나가야 해. 싫어요. 나가고 싶어요. 나가? 어디로? 한국요. 한국 가고 싶어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한국? 너 어떻게 갈 건데? 돈 있어? 여권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 나쁘지 않아. 밥 주고 발곳 주고 옷도 줄게. 전 사람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래, 사람이지. 근데 여기서는 네가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넌 내 돈으로 산 거야. 남자는 저를 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옥수수를 심어야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서 하루 종일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빨리 안 해.
해지기 전에 다 심어야 해.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빨래 청소. 밤에는 남자를 견뎌야 했습니다. 매일이 지옥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도망을 계획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술을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확인했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탁자 위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열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멀리 1시간쯤 뛰었을까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서 남자의 트럭이었습니다. 영숙, 거기서! 저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하지만 차가 더 빨랐습니다. 트럭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이 미친년이! 남자가 내려서 저를 때렸습니다. 뺨과 배를 때리며 어딜 도망가? 어딜 가려고? 말해봐. 죄송해요. 죄송하면 다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남자는 저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남자는 제 발목에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이제 진짜 못 나가. 그날부터 저는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살았습니다. 밭에 갈 때만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항상 지켜봤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탈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인가요? 강제로 맺어진 관계에서 태어나는 아이. 하지만 동시에 제 아이이기도 했습니다. 출산은 집에서 했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불법 체류자였으니까요. 진통이 시작됐을 때 저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참아. 병원 못 가. 남자는 마을에 나이든 여자를 불러왔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도와줬습니다. 12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작고 빨갛고 울고 있는 아기야, 축하해. 딸이야.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 희망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민지요, 민지. 돈내 민지. 백성, 민민, 알지치. 백성을 아는 아이.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언젠가 한국에서 이 아이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며.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지는 중국 호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불법 체류자. 남자와도 법적 부부가 아닙니다. 민지는 무국적자였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호적 없으면 학교 못 가. 그럼 평생 모르지. 네가 알아서 해. 5년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5살이 되었습니다. 말을 배우고 걷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놀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민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2011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남자가 장볼 돈을 줄 때마다 조금씩 숨겼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 3,000위안. 많지 않았지만 이것이 제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조선족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 가는 방법 아세요?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 탈북자지? 네, 위험한 질문이야. 여기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도와주세요, 제발요. 여자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종이를 주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봐. 도와줄 거야. 근데 돈 필요해. 얼마요? 최소 5,000위안. 너랑 아이 둘이면 많이안. 저는 3,000위안 밖에 없었습니다. 7,000위안 더 필요해요. 그럼 더 모아. 빨리. 저는 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남자 몰래 물건을 팔았습니다. 밭에서 키운 채소를 몰래 팔았습니다. 1년이 더 걸렸습니다. 2012년 가을. 드디어 만위안을 모았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한국 가고 싶어요. 돈 있어? 만위안 있어요. 좋아.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 네. 그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토요일 밤 남자는 술을 마시고 잠들 것입니다. 저는 민지를 안고 나갈 것입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가장 따뜻한 옷을 민지에게 입혔습니다. 돈을 허리에 숨겼습니다. 밤 11시. 남자는 술을 마시고 코를 골며 잤습니다. 저는 민지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민지야,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엄마 어디가? 좋은 곳 있어? 민지가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곳. 민지를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을 입구까지는 3km. 저는 뛰었습니다. 민지는 무거웠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11시 50분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차가 기다리고 영숙, 네, 빨리 타. 저는 민지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요? 몽골 거쳐서 한국 가는 거야. 몽골 지도에서만 본 나라는 얼마나 걸려요? 한 달? 어쩌면 2달 정도. 힘들 거야. 각오해. 저는 민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그날 밤부터 저희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 때로는 차로, 때로는 걸어서 숨어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을 피해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검문에 걸릴 뻔했습니다. 민지가 울음을 참았기에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돈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브로커가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우리는 몽골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한국 갈 수 있어요? 네,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민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이제 자유야. 2013년 봄, 저와 민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그렇게 많이 듣던 한국 땅을 밟으며 또 울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북한 억양 때문에 차별받기도 했습니다. 민지는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유니까요. 지금 저는 식당에서 일합니다. 민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한국말을 잘합니다.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삽니다. 크지는 않지만 우리 집입니다. 새창살은 없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걷습니다.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습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두만강의 총소리와 중국 농가의 새 언니의 마지막 모습. 하지만 깨어나면 민지가 옆에 있습니다. 엄마, 괜찮아? 괜찮아.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1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만 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관심을 갖는 것,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영숙입니다. 그리고 저는 생존자입니다. 감사합니다.